안녕하십니까? 열린 요양보사교육원 장희연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엔 요양보사 국가고시 대비하여 모의고사 15회 문제풀이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국제연합이 채택한 노인을 위한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가능한 시설 거주를 권장한다. 2번 경제적 능력에 따라 대우한다. 3번 젊은 세대와 분리된 노인 문화를 형성한다. 4번 교육과 문화 서비스 제공은 최소화한다. 5번 시설에서도 기본적인 자유를 누려야 한다. 정답은요? 5번 시설에서도 기본적인 자유를 누려야 한다입니다. 국제연합에서 채택한 노인을 위한 원칙이 여러 가지가 있죠. 독립의 원칙이라든지 참여의 원칙, 보호의 원칙, 자아실현, 존엄의 원칙 이런 여러 가지 원칙 중에서 지금 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보호의 원칙입니다. 시설에서도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바로 국제연합이 채택한 노인을 위한 원칙에 해당하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정답 5번이고요. 2번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는 1번 주야간 보호, 2번 기타 재가급여, 3번 단기보호, 4번 시설급여, 5번 방문요양. 정답은요? 2번 기타 재가급여입니다. 자, 요 내용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고요.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복지용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 속해 있는 급여 항목이냐면요.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급여의 종류에 시설급여가 있고 그 다음에 재가급여가 있고 그리고 특별 현금급여가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재가급여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 시설급여에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있죠. 10인이 넘어가네요. 10명이 넘어가는 10인 이상인 경우는 이렇게 노인요양시설이라고 하고요. 9인 이하인 경우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니다. 요거 외우실 때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외우실 때요. 우리가 돌보는 분이 누구예요? 그러면 노인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그럼 요양보호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는 노인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하는 일이 요양보호사잖아요. 노인 요양.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반드시 둘 다 들어가야 됩니다. 시설급여에는 노인자가 들어가고 요양자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노인요양시설 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렇게 두 가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재가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이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기타 재가급여의 복지용구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복지용구는 재가급여에만 있다 그러면 맞는 걸로 골라주셔야 됩니다. 유일하게도 거의 뭐뭐에게만 있다 뭐 이러면은 거의 틀린 말이지만 여기에서는요. 재가급여에만 있는 것이다. 그러면 맞는 겁니다. 복지용구는 재가급여에만 있다. 그럼 맞습니다. 시설급여는 없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특별현금급여는요. 가족 요양비나 특례요양비, 요양병 간병비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있다. 요 내용 정도 아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급여의 종류는 총 세 가지고요. 그중에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는 기타 재가급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번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 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2번 치매 대상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3번 대상자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시에는 마찰을 피하고 가족의 요구를 들어준다. 4번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족에게 보고한다. 5번 서비스 제공 중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스스로 알아서 처치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1번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입니다. 우리가 요양보 서비스 제공할 때요. 지켜야 될 기본 원칙, 윤리적인 내용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르신의 상태는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셔야죠.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너무 졸려하는데 식사를 억지로 드린다든지, 아니면은 어르신이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움직이질 못하는데 일어나라고 한다든지, 화장실에 가셔야 된다든지, 아니면 혈압이 높은데 목욕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어떤 상태가 이상이 생기면 보고도 해주셔야 되지만 그 상태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신 내용이 가장 적당하다고 봅니다. 4번, 혼자 사는 재가 대상자가 명절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면 가능하다고 한다. 2번, 대상자의 병이 다 나으면 만들어준다고 한다. 3번, 관리 책임자에게 허락받고 만들어주겠다고 한다. 4번, 원칙상 안 되지만 특별히 만들어준다고 한다. 5번, 명절 음식 차리기 등은 요양 서비스 업무 범위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정답은요? 5번, 명절 음식 차리기 등은 요양 서비스 업무가 아니라고 설명하는 것이 맞죠. 우리가 재가 대상자에게 해당하는 어르신을 돌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이제 가사도우미도 아닌데 지금 명절 음식까지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거는 저희 서비스 업무가 아닙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5번,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가 등급 판정을 받도록 유도한다. 2번, 대상자에게 복지용구 구매를 알선한다. 3번, 방문 일정 변경 시 사전에 대상자에게 양해를 구한다. 4번, 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서비스할 대상자를 선택한다. 5번, 대상자의 요청이 있으면 타 기관에 의뢰한다. 정답은요? 3번, 방문 일정 변경 시 사전에 대상자에게 양해를 구한다입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 윤리적으로 이 업무를 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도덕적인 태도이죠. 자, 업무 일정이, 방문 일정이 변경됐어요. 그러면 대상자에게 미리 양해 구해주시면 되죠. 네, 쉬운 문제였네요. 6번, 대상자와 상호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는 1번, 상황에 맞게 적당한 신체 접촉을 한다. 2번, 친근하게 반말을 사용한다. 3번, 대상자를 내려다보면서 시선을 맞춘다. 4번, 추가 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별도로 계약을 한다. 5번, 방문 시 대상자가 없으면 가사일을 하면서 기다린다. 정답은요? 1번, 상황에 맞게 적당한 신체 접촉을 한다입니다. 자, 우리 어르신과 신뢰를 형성할 수 있으려면 어르신이 손을 잡고 또 혹은 어르신 이제 어깨를 약간 이렇게 두드려 준다든지 이렇게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해주시면 되게 친근감이 있어지면서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해주셔야지 너무 과도하게 해주시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7번, 시설에서 동료 요양보호사가 치매 대상자에게 폭언과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을 목격했을 경우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번, 못 본 척한 후 조용히 관찰한다. 2번,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주의를 주고 비밀로 해준다. 3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한다. 4번, 기관에 보고한 후 사례회의에 사용한다. 5번, 대상자에게 사과하라고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말한다. 정답은요? 3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한다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요양보호사님이 치매 대상자에게 막 폭언을 하고 부당한 대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르신이 지금 어르신이 학대를 받는 거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말로써 어르신을 이제 괴롭히는 거죠.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하는 거죠. 정서적인 학대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말로써 하는 거 이제 마음이 힘들어지잖아요. 이것도 역시 학대입니다. 그래서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 학대에 있는 경우에 우리가 신고해야 하는 곳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노인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보호라는 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나는 이걸 모르겠네 그러면 경찰서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 다 되니까 반드시 어르신들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8번, 대상자의 보호자가 사용했던 기저귀의 재사용을 요구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재사용이 해로운 이유를 설명하고 새 기저귀를 사용한다. 2번, 소변을 본 기저귀는 말려서 재사용한다. 3번, 다른 가족에게 확인한 후 요구를 들어준다.
4번 옳지 않은 일이라 응대하지 않는다. 5번 요양보호사의 사비로 기저귀를 구매하여 사용한다. 정답은요? 1번 재사용이 해로운 이유를 설명하고 새 기저귀를 사용한다입니다. 네, 이런 일회용품들은 재사용을 하면 안 되죠. 특히 마스크나 기저귀 등은 재사용하면 안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죠. 9번 다음 사례에서 시설 생활 노인의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박씨 할머니는 정기 병원 진료를 다녀오셨다. 요양보호사 어르신 오늘 진료를 늦게까지 했나 봐요. 식사 시간이 지났으니 그냥 찬밥을 드셔야겠네요. 박씨 할머니 밥도 차가운데 국이라도 따뜻하게 데워주지. 1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번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3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4번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5번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4번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입니다. 밥도 차가운데 국이라도 따뜻하게 데워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가 침해당했어요. 찬밥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은 노인 학대예요. 네, 4번 정답입니다. 10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 유형은 안경이 깨져 있다. 더럽고 찢어진 옷을 입고 있다. 오물로 이불이 더럽고 욕창이 있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1번 방임입니다. 안경이 깨져 있고 옷도 더럽고 찢어졌는데 내버려 두는 거죠. 오물로 이불도 더럽고 지금 욕창이 있는데 치료 안 하고 내버려 두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 방임, 거의 방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11번 요양보호사가 물건을 들어올릴 때 허리를 보호하는 자세로 옳은 것은 1번 무릎을 펴고 무게중심을 높인다. 2번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고 지지면을 좁힌다. 3번 물건을 최대한 몸 가까이 위치하여 들어올린다. 4번 물건을 든 상태에서 허리를 돌려 방향을 전환한다. 5번 양손으로 물건을 들어올릴 때는 허리를 구부리고 들어올린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3번 물건을 최대한 몸 가까이 위치하여 들어올리는 것이 허리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무게중심은 낮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왜 틀렸나 볼게요. 무릎을 펴면 안 되죠. 네, 구부려야 무게중심이 낮아집니다. 무게중심은 낮춰야 안정적인 자세가 됩니다. 자, 2번은 왜 틀렸을까요? 몸의 무게중심 낮추는 거 맞았죠? 그런데요. 지지면을 좁히면 안 되고요. 지지면은 넓게, 즉 바닥에 닿는 면적은 넓게, 넓히는 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간 어깨 넓이로 양발을 벌려주시면 되고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물건 든 상태에서 허리를 돌리면 허리가 손상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몸통 자체를 다리하고 같이 돌려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5번은요. 양손으로 물건 들어올 때입니다. 허리를 구부리면 허리 손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릎을 구부린다 이 내용으로 기억해 주셔야 되겠네요. 12번 제가 요양보호 서비스 중 대상자가 신체 접촉을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모른 척하고 일한다. 2번 단호하게 거부한다. 3번 서비스를 즉시 중단한다. 4번 이러시면 안 돼요 하고 한 번은 넘어간다. 5번 큰 소리로 화를 내며 무안을 준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2번 단호하게 거부한다입니다. 지금 부적절한 성적 행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체 접촉을 하고 있네요. 이럴 때는 단호하게 라는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호하게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면 이걸 골라주시면 돼요. 단호하게 거부한다. 네, 정답이죠. 13번 현대사회의 노인과 가족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조부모들이 손자, 손녀와의 동거관계를 불편해한다. 2번 기혼 자녀와의 동거가 줄면서 혼자 사는 노인이 늘고 있다. 3번 노년기의 형제자매는 사회적 지지자로서의 의미가 없다. 4번 자녀가 직접 노인 부모를 봉양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5번 배우자가 사별 후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보다 더 오래 산다. 정답은요? 2번 기혼 자녀와의 동거가 줄면서 혼자 사는 노인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기혼 자녀는 이제 독립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핵가족화 되는 거죠. 네, 확대가족의 형태에서 대가족의 형태에서 지금 이제 핵가족이 되면서 노인들이 혼자 사는 노인, 독거노인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가정도 늘어나고 있는 거죠. 자, 1번은요. 조부모들은 손자, 손녀와의 동거관계를 원합니다. 불편해하는 게 아니라 원하시죠. 자, 3번 왜 틀렸어요? 노년기의 형제자매는요. 사회적 지지자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정말 이제 위로하게 되고 서로 간에 의지하게 되고 형제자매가 이제 어떤 이제 경쟁적 관계에 있다가 이제 노년이 되면서 사회적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4번은 왜 틀렸을까요? 자녀가 직접 노인 부모를 봉양하는 일은요,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5번은요, 배우자가 사별하고 나면 여성분들이 더 오래 사세요. 네, 남성 노인분들보다는 할머님들이 더 오래 삽니다. 네, 그렇죠. 14번, 변비의 원인이 되는 요인으로 오른 것은 1번, 충분한 수분 섭취, 2번, 섬유질이 많은 음식 섭취, 3번, 마약성 진통제 사용, 4번, 복부 근육의 힘 강화, 5번, 신체 활동 증가. 정답 골라볼까요? 3번, 마약성 진통제 사용입니다. 변비라고 하면 장 운동이 잘 되지 않으면서 변이 단단해지고 변을 보는 횟수가 줄어들고 변 보기가 힘들어지는 거, 이게 변비거든요. 자, 그런데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시다 보면 이런 변비가 올 수 있습니다. 또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제산제, 즉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을 때 산 때문에 위에 점막이 손상을 받잖아요. 그래서 산을 좀 없애버리자. 그래서 산을 제거한다. 그래서 제산제가 됩니다. 이런 거 드시면 변비가 올 수 있고, 항암제는 암 치료할 때 암세포를 제거하는 그러한 약물을 항암제라고 하죠. 자, 이런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 변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또 변비는 1번이나 2번, 4번, 5번 같은 경우는 변비가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좋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기관지벽의 부종과 기도협착, 숨을 내쉴 때 쌕쌕거리는 호흡음,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찬 공기 노출 시 기도의 과민 반응, 1번 천식, 2번 폐렴, 3번 폐결핵, 4번 폐수종, 5번 만성 기관지염.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1번 천식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대요. 이런 문제 유형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내용을 노출시켜 놓고, 자, 이러한 병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질환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형태가 많이 나오니까 이걸 알고 계셔야 되겠네요. 자, 만성 염증성 질환인데 기관지벽이 부어 있고 기도는 또 붙어 있고,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공기가 다니는 길,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기관지벽이 부어오르면서 기도가 어떻게 됐어요? 좁아졌습니다. 그걸 협착이라고 합니다. 기도가 좁아졌구나. 그러면 숨을 내쉴 때 어떻게 소리가 나느냐? 쌕쌕거리는 호흡음이 들립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보다 내쉴 때 더 힘들어요. 그래서 공기가 숨을 들이마실 때 여기서 이렇게 공기가 슉 하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오는데요. 나갈 때요. 즉 내쉴 때 호기시 이런 쌕쌕거리는 호흡음, 천명음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나갈 때 기관지 벽, 즉 기도가 너무 이렇게 좁아져 있고 부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딪히면서 소리가 나요. 이것을 이제 쌕쌕거리는 호흡음이다. 그래서 천식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호흡할 때 이런 소리 나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천명음이고 쌕쌕거리는 호흡음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천식은 독특하게도 요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과민 반응이라고 하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이 물질에 대해서 안전한데 유독 이 천식이 있는 사람만 꽃가루가 날리면 재채기를 하고 기침을 하고 숨을 못 쉬고, 진먼지 진드기가 있는 경우에 집에서 숨 못 쉬고 힘들어하고,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이 됐을 때 숨 못 쉬고 힘들어하고, 이게 누구나 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유독 이 천식이 있으신 분만 특별하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거다. 그래서 정답이 천식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과 같은 전구 증상이 나타날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감각이 이상하다. 일어서려고 하면 자꾸 한쪽으로 넘어진다. 말할 때 발음이 분명하지 않거나 말을 잘 못한다. 두통 및 구토, 시력장애가 발생한다. 1번 난청, 2번 빈혈, 3번 고혈압, 4번 뇌졸중, 5번 폐렴.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4번 뇌졸중입니다. 전구 증상이라고 하면 어떤 질환에 있어서 이러한 증상들이 먼저 나타나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쪽 팔다리가 마비돼요. 자, 이 내용은 뇌는 오른쪽에 뇌가 있고 왼쪽에 뇌가 있습니다. 우뇌, 좌뇌. 그런데 한쪽에 손상이 오면요, 반대쪽에 마비가 일어나요. 그래서 보통은 뇌출혈이 양쪽에 일어나는 경우보다는 한쪽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뇌졸중도. 그래서 한쪽에서 일어나면 반대쪽이 마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편마비가 많은 거고요. 자,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감각 이상이 생기고 일어서려면 한쪽으로 넘어지는 것은 주로 손해에서 요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자, 말할 때 발음이 분명하지 않거나 말을 잘 못하는 것 역시도 뇌졸중의 증상 중에 전구 증상 중에 하나인데, 이때는 좌측 뇌가 손상이 있을 때 오른쪽 편마비와 함께 이렇게 발음이 어눌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두통 및 구토나 시력장애, 이거 후두부 쪽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자, 요런 내용들이 어디서 일어나는지에 따라 증상이 너무나도 틀리기 때문에 요러한 것들 이렇게 많이 나타났죠. 요러한 것은 다 뇌졸중의 전구 증상입니다. 뇌졸중은 뇌 혈관이 막혔네, 뇌경색. 그 다음 막힌 곳이 터졌어요. 그래서 뇌에서 출혈이 일어났어요. 혈관이 터졌어요. 이렇게 뇌경색과 뇌출혈 두 가지 일컫는 말이 바로 뇌졸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7번,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지는 경직 현상이 나타나며 운동 시 악화와 안정 시 호전되는 증상의 노인성 질환은 1번 퇴행성 관절염, 2번 류마티스 관절염, 3번 골연화증, 4번 골다공증, 5번 고관절 골절. 정답은요? 1번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져요. 그리고 경직 현상이 일어나고 운동하면 악화됩니다. 그리고 쉬면은 좋아져요. 이것은 바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관절이 뼈와 뼈를 연결시켜주는 요 부위가 이제 관절이죠. 그런데 요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이렇게 막이 있어요. 이것을 연골이라고 합니다. 요 연골이 많이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닳아요. 그래서 가까워지는 거죠. 이게 닳아서 없어지고 여기가 이제 마모가 되고 서로 간의 간격이 좁아집니다. 심지어는 이 뼈와 뼈가 이렇게 붙어서 이 안으로 파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요. 퇴행성 관절염은 많이 써서 닳아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 더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쉬면은 조금 낫고요. 그게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자가면역 질환으로 보고 있어요. 내 관절이잖아요. 뼈가 내 뼈잖아요. 근데 내 뼈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인지를 모르고 공격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가면역 질환이다. 이렇게 보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골연화증은 뼈가 약해지는 거고요. 골다공증은 뼛속에 구멍이 송송송송 뚫리는 거. 그리고 고관절 골절은 골반하고 대퇴부를 연결하고 있는 관절을 고관절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뼈가 골절된 것을 고관절 골절이라고 하네요. 18번,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에 거품이 섞여 나와요. 2번 소변량이 많아졌어요. 3번 소변에서 냄새가 나요. 4번 소변 줄기가 굵어졌어요. 5번 소변을 보았는데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정답 골라볼까요?
5번, 소변을 보았는데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이것이 전립선 비대증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힘을 주어야 나오고, 소변을 보았는데도 시원하지 않고, 자꾸자꾸 화장실 가고 싶어요. 네, 이러한 것이 전립선 비대증인데, 전립선이라고 하는 것은 방광 바로 아래에 있는 생식선이거든요. 남성에게만 있습니다. 방광은 여기 요렇게 소변을 저장하는 곳이에요. 저장하고 농축하는데 일정 소변이 이렇게 고이게 되면요. 여기 요도를 통해서 밖으로 소변이 쭉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전립선 있으신 분들,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소변이 이렇게 차도요. 나갈 길이 없네요. 왜요? 너무 비대해져서 좁아져가지고 지금 소변 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힘을 꽉 줘야 한 방울 두 방울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겠네요. 큰일 났어요. 자, 이런 분들은 할 수 없이 도뇨관을 이렇게 꽂아서 요 방광 안에 있는 소변을 배출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도뇨관도 한 번만 이렇게 삽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보기 힘드신 경우는 이렇게 여기 이렇게 풍선을 부풀어 가지고요. 이렇게 도뇨관을 아예 그냥 여기다 삽입을 해서 유치 도뇨관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도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힘들다 하시면 여기 전립선을 이제 절제를 하는 수술을 받게 되는 거죠. 심하신 경우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고요. 1번 같은 경우는 소변에 거품이 섞여 나와요. 이 내용은 거품이 섞여 나오는 거는 주로 이제 단백뇨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정상인 건 아니죠. 2번 같은 경우는 소변량이 많아졌어요. 이거는 소변을 많이 보는 건데 이것을 다뇨라고 하죠. 이때는 당뇨인 경우에 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물까지 같이 나가기 때문에 소변을 많이 보십니다. 소변에서 냄새가 나요. 이거는 주로 감염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소변 주기가 굵어졌어요. 이거는 정상적인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19번 사지마비 대상자가 다음 그림과 같이 누워있을 때 욕창이 가장 잘 생기는 부위는 1번 가, 2번 나, 3번 다, 4번 라, 5번 마. 정답 골라볼까요? 4번 라입니다. 지금 사지마비래요. 그러면 팔다리를 못 쓰시는 거예요. 너무 힘드시겠네요. 그래서 스스로가 막 움직이시질 못하니까 그대로 누워 계시다 보니 바닥에 닿는 이러한 압력을 받는 이 면적들이 피부가 괴사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욕창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생기는 부위, 호발 부위다 그러면 천골 부위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20번 요양보호사의 다음 행동 중 대상자에게 욕창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는 1번 천골 부위에 도넛 모양의 베개를 대어준다. 2번 체위를 자주 변경해준다. 3번 침상 시트를 바르게 편다. 4번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운다. 5번 기저귀가 뭉치지 않게 펴서 채워준다. 정답은요? 1번 천골 부위에 도넛 모양의 베개를 대어준다입니다. 지금 이런 경우 도넛 베개가 이런 식으로 생겨 있거든요. 그런데 도넛 모양의 베개를 대어주면 천골 부위에 여기 바닥에 닿지 않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천골과 주변에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더 악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욕창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21번 바른 영양 섭취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고혈압 치료를 위한 고열량 식사를 한다. 2번 칼슘의 흡수를 위해 비타민 D를 섭취한다. 3번 단백질 섭취를 위해 과일, 버섯, 해조류를 먹인다. 4번 콜레스테롤을 줄이기 위해 유제품과 콩을 제한한다. 5번 염분을 줄이기 위해 소금을 빼고 간장, 된장을 충분히 넣는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2번 칼슘의 흡수를 위해 비타민 D를 섭취한다입니다. 칼슘은 무기질이라 잘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흡수 잘 될 수 있는 비타민이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비타민 D는 지용성이긴 하지만 섭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음식을 드시고 또는요. 햇볕 자외선을 쪼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약도 있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 병원 가서 주사 맞으시면 되고요. 심하신 경우는 이렇게 주사를 맞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우울증 예방에도 좋고 또 이렇게 뼈의 건강을 위해서 칼슘의 흡수도 도와주고 좋은 점이 많으니까요. 비타민 D 충분히 섭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노인 대상자의 운동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마무리 운동은 심박동수가 안정될 때까지 한다. 2번 강도가 높은 운동으로 폐활량을 늘린다. 3번 준비 운동은 적어도 2, 3분 정도 실시한다. 4번 빠른 동작의 운동으로 관절이 굳어지는 것을 예방한다. 4번 빠른 동작의 운동으로 관절이 굳는 것을 예방한다. 5번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운동 중간에 휴식은 생략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1번입니다. 마무리 운동은 심박동수가 안정될 때까지 한다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운동하는 거 굉장히 시험 많이 나오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르신의 운동은 노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운동인데요. 반드시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은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마무리 운동은 심박동수가 안정될 때까지 합니다. 사실 운동할 때는 이제 2번 같이 강도가 높은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강도, 낮은 수준으로부터 시작돼서 서서히 이제 강도를 높여주셔야 되고요. 또 3번처럼 이렇게 준비 운동이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2, 3분은 조금 부족합니다. 충분히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10분 이상 요거 기억해 주시고 자, 4번 같이 빠른 동작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평형 감각을 좀 잃어버리실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방향을 바꿔야 된다든지 빠르게 동작을 해야 되는 운동들은 어르신의 관절에 무리가 가고 또 이렇게 낙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빠른 동작의 운동은 그만다 가능하면 좀 천천히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5번처럼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운동 중간에 휴식을 생략하면 어르신들 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안 돼요. 네, 휴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쉬어가면서 운동을 한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23번 잠들기 어려운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잠자기 전에 술을 마신다. 2번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난다. 3번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오는 경우 따뜻한 녹차를 마신다. 4번 잠들기 전까지 텔레비전을 본다. 5번 취침 전 집중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2번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난다입니다. 지금 연세가 드시면 깊은 수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면의 질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 수면의 질이 안 좋아지면 초저녁에 주무신다든지 새벽에 일찍 일어나신다든지 이러다 보면 또 낮에 졸리세요. 그래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시는 상황, 삶의 질이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제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잠을 못 주무신다 해서 이렇게 1번처럼 잠자기 전에 술 드시면 깊은 수면에 못 들어가십니다. 심박동수 막 올라가면서 막 흥분 상태에 가실 수 있습니다. 자, 2번이 정답이죠.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난다. 너무 좋습니다.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한다. 취침 시간도 일정하게 한다. 이 내용이 좋고요. 자, 3번처럼 공복감으로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따뜻한 녹차를 드시면 각성이 되죠. 자, 따뜻한 우유입니다. 네, 여기 우유 안에 필수 아미노산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성분들이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우유 한 잔 드셔주시면 편하게 잠을 주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4번처럼 TV는 안 됩니다. TV를 보면 막 드라마 속으로 빠져듭니다. 막 노래 나오면 흥분하시고 막 밤새는 거죠. 그래서 안 되고요. 5번과 같이 취침 전에 집중하는 일을 하면 각성이 됩니다. 막 이렇게 집중하는 일은 어르신들한테 가급적이면 권하지 않아요. 단순한 일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취침 전에 가급적 이렇게 편하게 쉬고 계시는 게 좋겠죠. 24번 대상자가 두통이 있을 때마다 약을 복용하려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약을 쪼개서 나눠 먹게 한다. 2번 한 번에 많은 양을 사두고 필요시 복용하게 한다. 3번 증상에 따라 약 용량을 조절하여 복용하게 한다. 4번 비처방 약이라도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게 한다. 5번 증상이 비슷한 다른 대상자의 약을 복용하게 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4번 비처방 약이라도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게 한다입니다. 두통이 있을 때마다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는 지금 거의 진통제를 드실 건데 진통제 같은 경우는 너무 또 과하게 드시면 또 간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복용을 하시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25번 파상풍 예방접종의 주기로 옳은 것은 1번 6개월, 2번 1년, 3번 3년, 4번 5년, 5번 10년. 정답은요? 5번입니다. 10년이에요. 파상풍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파상풍균에 감염이 되면 막 이렇게 오염된 못이라든지 이런 데 찔리면은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고 몸이 호흡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입 쪽에 상기도 쪽에 경련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예방접종을 해주셔야 되는데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에 요것을 1차 접종은 기본으로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한 번에 3개를 같이 맞고요. 그 다음부터는 10년마다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만 추가 접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내용이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 자 그리고 인플루엔자는 자 요거는 또 더 단골 손님입니다. 인플루엔자는 어떻게 맞아요? 매년 맞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죠. 자 폐렴 구균은 자 요렇게 모양이 생겼어요. 구균은 동그랗게 생긴 애들을 구균이라고 하는데 위험군에 대해서 이제 50세에서 64세까지는 한 번 내지는 2번입니다. 약물에 따라서 한 번만 맞는 약물도 있고 추가 접종해야 되는 약물이 있습니다만 65세가 넘어가면 한 번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대상포진도 이 거의 필수 예방접종에 연세 드신 분 들어가는데 요거는 이제 평생 한 번만 맞으시면 돼요. 주로 이제 50세가 넘어가면 효과가 좋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거는 대상포진이고 65세가 넘어가면 한 번 맞는 게 폐렴구균 그리고 나머지는 인플루엔자 매년 파상풍 디프테리아는 10년마다 요거는 시험에 거의 매번 출제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26번 고혈압 있는 대상자의 겨울철 운동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저녁에는 준비 운동을 하지 않는다. 2번 새벽보다는 낮 시간에 운동한다. 3번 추운 날씨에는 야외 운동의 강도를 높인다. 4번 몸을 단련하기 위해 장갑이나 방한복은 착용하지 않는다. 5번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에도 변함없이 운동을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2번 새벽보다는 낮 시간에 운동한다입니다. 고혈압이 있어요. 그러면 새벽에는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갑자기 혈관이 수축되고 뇌경색, 뇌출혈 등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 높으신 분들은 기온차가 심하게 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운동하는 것이 참으로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고요. 1번처럼 저녁이라 할지라도 준비 운동은 해주셔야 되겠고요. 추운 날씨에는 야외 운동보다는 실내 운동이 좋습니다. 4번 같이 이렇게 몸을 단련하기 위해 장갑이나 방한복은 착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네, 춥습니다. 잘 착용해 주셔야 되고 방한복은 따뜻한 옷으로 가볍고 너무 두껍지 않은 걸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술 드시고 다음 날은요, 좀 쉬어 주시는 게 좋겠어요. 27번 노인의 낙상을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은 1번 변기옆과 욕조 벽에 손잡이를 설치한다. 2번 문턱을 만들어 방과 거실을 구분한다. 3번 화장실 앞에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는 깔개를 깔아둔다. 4번 계단, 욕실 등을 어둡지 않게 한다. 5번 바닥에 흘린 것은 즉시 닦아준다. 정답은요? 네, 2번 문턱을 만들어 방과 거실을 구분한다입니다. 낙상은 어르신들에게 흔하게 일어나는 사고인데요. 어르신이 이제 균형 감각을 잃거나 떨어지거나 넘어져서 다치는 것이 낙상이거든요. 요것을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인데요. 2번처럼 이렇게 문턱을 만들면 이 턱에 걸려 넘어지시기 때문에 문턱은 없앤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없앤다,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2번이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28번 가스레인지 불에 음식을 올려놓고 자꾸 잊어버리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시설에 입소하게 한다. 2번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게 한다. 3번 가족과 상의하여 가스레인지를 없앤다.
4번 조리할 때는 주방을 떠나지 않도록 교육한다. 5번 일주일 분량의 음식을 한꺼번에 준비해 둔다. 정답은요? 4번 조리할 때는 주방을 떠나지 않도록 교육한다입니다. 가스레인지에 자꾸 불 올려놓고요. 잊어버리시면 어떻게 돼요? 화재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 조리하실 때 다 끝날 때까지 주방을 떠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29번 휴대용 경사로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회사명, 2번 균형감, 3번 디자인, 4번 색상, 5번 청결성. 정답은요? 2번 균형감입니다. 휴대용 경사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경사로를 만들어주는 거죠. 휠체어를 이렇게 차에다가 실어야 되는데 휠체어 들어서 올리기가 힘드니까 요렇게 이제 경사로를 설치를 하게 되면 쭉 여기 이렇게 양쪽에 이 바퀴를 넣고 이렇게 쭉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요 경사로는 문제는 너무 쉽습니다. 사실 균형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서로 안정시 균형이 잘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렇지 않으면 이제 올리고 내릴 때 힘들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 회사명이나 디자인, 색상, 청결성보다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게 균형감이라는 거. 휴대용 경사로 사용할 때는 안정되고 균형이 잘 이루어져 있는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0번 고혈압 대상자의 식단으로 옳은 것은 1번 새우튀김, 달걀 흰자, 야채찜, 2번 보리밥, 감자국, 3번 흰밥, 청국장, 4번 버섯무침, 베이컨, 5번 잡곡밥, 고등어 자반구이. 정답은요? 2번 보리밥, 감자국이네요. 고혈압 있으셔서요. 이렇게 보리밥 드시면 섬유질이 풍부하고 감자국에는 또 칼륨이 풍부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혈압이 좀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다른 내용을 보시면 튀김 요리나 아니면 짠 거 이렇게 또 자반도 짜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안 좋은 내용들이 하나씩 들어있어서 틀렸고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31번 독거노인의 정기적인 안전 확보, 보건, 복지 서비스 연계, 생활교육 등 사회 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 사업은 1번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2번 자활 후견 사업, 3번 시니어 클럽, 4번 노인 일자리 사업, 5번 문해교육 프로그램. 정답 골라볼까요? 1번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입니다. 이제 독거노인인 분들은 사회적으로 좀 안전하게끔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 것을 이제 사회 안전막을 구축한다라고 보는 거죠. 요게 대표적인 것이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고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제 종합 돌봄 서비스도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이제 지금 하나로 거의 통합돼서 맞춤 돌봄 서비스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이제 독거노인의 정기적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다. 그래서 노인 복지 사업의 하나로 독거노인을 돌보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이 내용이고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2번 같이요. 자활 후견 사업은 자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재활은 아시잖아요. 다치고 하면 신체가 다시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재활인데 자활은 스스로 어떤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내용을 자활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걸 좀 도와주는 사업이 자활 후견 사업이고 3번처럼 이렇게 시니어 클럽은 지역사회 노인 일자리를 좀 전담하는 이런 협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4번처럼 노인 일자리 사업도 역시 노인 일자리를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공공형이나 근로형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것이 이러한 사업이고 5번처럼 이제 문해교육 프로그램은요. 예전 어르신들은 학교를 못 다니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좀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초등학교도 좀 가고 싶고 중학교도 가고 싶은데 초등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초등학교 학력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중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2번 요양보호사가 관찰한 내용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식탁에 오래된 빵이 있다. 2번 한참을 산책하였다. 3번 며칠 만에 대변을 시원하게 부었다. 4번 10시에 죽 한 그릇을 드셨다. 5번 청소하는데 오래 걸렸다. 정답 골라볼까요? 4번 10시에 죽 한 그릇을 드셨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명확한 내용을 기록해 주셨죠? 네, 관찰한 내용 그대로 잘해 주셨네요.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죠. 33번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고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중요한 내용은 반복해서 보고한다. 2번 요양보호 업무를 모두 마치고 천천히 보고한다. 3번 업무를 잘못 수행했을 때에는 해결한 후 보고한다. 4번 업무 중 느낀 점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보고한다. 5번 예기치 못한 사고 시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5번 예기치 못한 사고 시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한다입니다. 우리가 업무를 보고할 때는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또 급한 사안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즉시 보고해 주시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정답 5번 예기치 못한 사고는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한다가 정답이네요. 34번 기억력 상실이나 시간과 방향 감각의 저하로 인해 아무런 계획도 목적지도 없이 돌아다니는 치매 대상자의 문제 행동 유형은 1번 망상, 2번 배회, 3번 건망증, 4번 수면장애, 5번 반복적 행동. 정답 골라볼까요? 2번 배회입니다. 자, 우리 어르신이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이 그냥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배회죠. 네, 배회라고 하는 것은 어르신이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막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네, 그런 게 배회죠. 35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의식이 뚜렷해진다. 2번 피부색이 점차 붉게 변한다. 3번 혈압이 올라간다. 4번 항문이 열리고 실변을 한다. 5번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4번 항문이 열리고 실변을 한다입니다. 지금 임종이 임박했어요. 그러면 어르신 의식이 점점 이게 뚜렷해지는 게 아니라 1번처럼 의식이 점점 흐려지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피부색은요, 점차 색이 이제 붉은색에서 피부색이 점차 파랗게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혈압은요, 임종이 임박하신 분들 혈압이 내려가죠. 자, 그리고 5번처럼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둔감하게 반응합니다. 정답이 4번, 항문이 열리고 실변을 한다입니다. 36번,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약 사러 가는 길에 아들 운동화도 사다 달라고 부탁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다음에 올 때 운동화를 사다 주겠다고 말한다. 2번 대상자가 직접 관리 책임자에게 요청하게 한다. 3번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운동화를 사다 준다. 4번 가족에게 대상자의 약과 아들 운동화를 사오게 한다. 5번 가족의 물품은 사다 줄 수 없다고 설명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5번이네요. 가족의 물품은 사다 줄 수 없다고 설명한다입니다. 요양보호사님께서는 대상자의 약을 살 수가 있네요. 그래서 대상자 약 여기 나오네요. 약 사러 가는 길에 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아들 운동화까지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양보호 제공하는 대상자는 누구예요? 어르신이죠. 그래서 어르신에 관한 것들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와 관련된 것만, 관련된 업무만 해주시면 됩니다. 37번 노인의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매일 뜨거운 물로 샤워한다. 2번 목욕 후 물기는 그대로 둔다. 3번 실내 습도는 30에서 40%를 유지한다. 4번 수시로 때를 문질러 닦는다. 5번 순한 비누와 보습제를 사용한다. 정답은요? 5번 순한 비누와 보습제를 사용한다입니다.
자, 노인의 피부, 어르신들은 피부가 굉장히 건조합니다. 만성 탈수에도 시달리시죠. 수분 섭취가 적어지면서 피부가 건조하고 점점 이제 각질도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요, 순한 비누, 보습제 이런 거 사용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1번은 왜 틀렸을까요? 뜨거운 물 안 되죠. 뜨거운 물 사용하시면 어르신 화상의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샤워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이 건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 목욕 후 물기는 그대로 두시면 이 수분이 증발하면서 체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수건으로 두드려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내용 왜 틀렸나요? 실내 습도, 요거 좀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40에서 60%가 가장 적절한 습도입니다. 그래서 요 퍼센테이지 기억해 주시고요. 자, 4번 같이 수시로 때를 문지르시면 피부가 얇아지기 때문에 손상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때를 밀지 않고 때를 밀게 되면 더 건조가 유발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이 5번이네요. 38번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1번 폐렴, 2번 방광염, 3번 전립선염, 4번 신부전증, 5번 기관지염.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4번 신부전증입니다. 자,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환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간경화증이나 신부전증 혹은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 경우는 수분 배출을 잘 못해주기 때문에 제한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 포함되는 것이 이제 여기에 나온 문제죠. 신부전증입니다. 신장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네 이 얘기죠. 자, 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양쪽에 약간 상복부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콩 모양으로 생겼죠. 그리고 팥색깔입니다. 어머나,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신장이 삐뚤게 돼 있나요? 오른쪽 위에 상복부 쪽에 여기 이렇게 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에 눌려가지고 여기 오른쪽 신장은 약간 내려와 있습니다. 자, 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에서 혈액이 내려왔을 때 여기 이렇게 쭉 하고 안으로 이제 혈류가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노폐물들을 걸러주고 다시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내 몸의 정수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 내용을 하나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정수기가 지금 우리 몸의 정수기가 지금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 그러면 물을 제대로 받아주고 내보내고 걸러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 그러면 수분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부전증인 경우는 수분 섭취를 제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노폐물을 만들게 되면은 노폐물이 어디로 빠져나가냐면요, 이렇게 요 관을 통해서 쫄쫄쫄쫄 흘러내려갑니다. 그리고 방광에 고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배출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소변인 거예요. 자, 나머지는 수분 섭취를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붓자리를 한번 보시면 폐렴, 방광염, 전립선염, 기관지염입니다. 우리 몸의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수분을 통해서 배출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고르기가 쉽죠. 다 염증이 있는데 신부전증만 지금 신장에서 기능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고르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문제가 나오면 염증이 있는 경우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를 해서 배출을 해줘야 되는 거고, 지금 신장이나 심장이 기능을 제대로 못할 때는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9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마른 음식을 먼저 제공한다. 2번 턱을 들어 올린 후 식사를 제공한다. 3번 입맛을 돋우기 위해 신맛 나는 음식을 먼저 준다. 4번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 말을 시킨다. 5번 침상머리를 30에서 60도 높인 후 음식을 제공한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침상머리를 30에서 60도 높인 후 음식을 제공한다입니다. 자, 누워있는 대상자라 할지라도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상체를 올려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가급적이면 조금 더 올려주시면 더 사례가 덜 걸립니다. 네, 최소한 이 정도는 올려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40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식사 시작과 끝을 알려준다. 2번, 청색증이 나타나면 천천히 주입한다. 3번, 영양액 주입 후 알코올 솜으로 입안을 닦아준다. 4번, 영양 보충을 위해 진한 농축액을 제공한다. 5번, 영양액이 역류하면 영양 주머니를 높여준다. 정답 골라볼까요? 1번, 식사 시작과 끝을 알려준다입니다. 자, 경관 영양하는 대상자들은 의식이 없거나 연하곤란이 있어서 자꾸 사례가 걸려서요. 기도내로 음식물이 들어가서 폐렴이 유발되거든요. 그런 거 예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코를 통해서 영양을 제공하는 겁니다. 코와 위장을 연결하는 그 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비위관이라고 하죠. 이렇게 경관 영양을 하기 위해서는 어르신이 의식도 없고 대화도 못 하신다고 해서 그냥 가서 무작정 영양액을 그냥 드리지를 않습니다. 어르신 식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다 끝났습니다. 이만 전 나가볼게요. 뭐 이렇게 인사를 이제 해야 되는데요. 이 어르신이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의식도 없고 말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력은 살아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다, 어르신이 듣고 계신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리고서 시작과 끝을 알려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번처럼 청색증이 나타나면 그냥 잠궈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잠근 후에 바로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는 좀 위급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이 호흡이 잘 안 되시는 경우는 여기 손끝, 발끝이 파랗게 변하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이제 청색증입니다. 이런 거는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얼른 잠그고 아주 신속하게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내용으로 기억을 해주시고 3번처럼 이렇게 주입 후 알코올 솜으로 입안을 닦아주진 않습니다. 알코올 같은 경우는 점막에는 사용을 하지 않고요. 특히나 입안 같은 경우는 이 알코올이 이 점막을 위축시키고 수축이 되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렇게 흡수가 되거나 하면 안 되는 성분들이기 때문에 입안은 이 알코올로 닦아주시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자, 4번처럼 이렇게 진한 농축액을 제공하면은 설사를 유발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설사를 하시다 보면 또 탈수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5번처럼 이렇게 역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역류한다 그러면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신속하게 보고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41번,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건강기능식품은 많은 양을 복용해도 괜찮다. 2번, 약 복용을 잊었을 경우 다음 복용 시간에 2배로 먹는다. 3번, 모든 약은 식후에 복용한다. 4번,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5번, 삼키기 힘든 알약은 뜨거운 물에 녹여서 먹인다. 정답은요? 4번,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입니다. 네, 요거는 초등학생이 풀어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요거는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는데, 일단은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이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많은 양을 복용하면은 안 되는 경우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좀 상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2번 같은 경우에 약 복용을 잊었을 경우에 이렇게 2배 드시면 안 됩니다. 근데 생각났을 때 바로 드시면 되고, 이 3번이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모든 약은 식후에 복용한다 아니고요. 자, 어떤 약이 식후에 복용하느냐, 위장장애를 줄이는 대부분의 약들. 그래서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좀 혼돈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의 약제는요, 뭐 식사하고 나서 드시면 위장장애를 크게 일으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식전에 드셔야 되는 약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부 당뇨약, 왜냐? 식후에는 당이 오르기 때문에 식전에 드시는 거고요. 위장관 운동 조절제도 역시
식사를 하게 되면 연동운동 시작되기 때문에 식전에 드셔야 됩니다. 자, 갑상선 호르몬제 역시도 어떤 대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런 약물도 식전에 복용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양제 같은 경우는요. 식사하면서 드시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칼슘제 같은 경우는 비타민 D하고 같이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높고 철분제 같은 경우는 비타민 C하고 같이 드시면 흡수가 잘 되는 거죠. 얘네 둘은 무기질이라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흡수가 안 되고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식사 중에 드시든지 식사 직후에 바로 드시면 이러한 비타민 D나 비타민 C가 식사하면서 같이 음식하고 섞이잖아요. 같이 섭취하시면서 요 칼슘이나 철분제 흡수를 돕기 때문에 이렇게 식사하시다가 어떤 분들은 영양제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식사 직후에 바로 드시는 분도 있고 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것이 칼슘제와 철분제이니까요. 이 정도는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42번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할 때 옳은 것은 1번 귓바퀴를 후하방으로 잡아당긴다. 2번 약을 투여한 후 기지를 제거한다. 3번 점적 후 작은 솜을 하루 동안 끼워 놓는다. 4번 이도 중앙에 정확한 방울수의 약물을 점적한다. 5번 점적 후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주고 5분간 누워있게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5번 점적 후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주고 5분간 누워있게 한다입니다. 귀약을 투여할 때는요. 이제 아픈 귀가 위로 올라오게끔 해서 투약을 하시되 약간 측면을 따라서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약을 점적한 후에는요. 잠깐 누워 계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일어나면 다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5분간 누워 계시는 거 너무 잘해 주셨네요. 네, 5번이 정답이고 1번 같은 경우는 귓바퀴 잡아당기는 방향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후, 상방.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 귀지는 우리 제거하지 않죠. 자, 3번 같은 경우는 점적 후에 작은 솜을 끼워 놓습니다. 근데 하루 동안 끼워 놓으면 어르신 잘 안 들리시겠죠? 네, 너무 오랜 시간 끼워 놓으시면 안 됩니다. 15분 정도 적당합니다. 자, 그리고 4번 같이 이도 중앙에다 똑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측면을 따라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네요. 43번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이동변기는 하루에 한 번 세척한다. 2번 수치심을 일으키지 않도록 스크린을 설치해준다. 3번 배변 중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둔다. 4번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5번 배설 시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준다. 정답 골라볼까요? 2번 수치심을 일으키지 않도록 스크린을 설치해준다입니다. 스크린도 괜찮고 커튼도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겠네요. 이동변기는 어떤 분이 사용하나요? 네, 침상에서 일어날 수는 있지만 화장실까지 못 가시는 경우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동변기를 침상 옆에 놓고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이동변기와 침상의 높이를 같이 해주시면 좀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이 아래에다가 미끄럼 방지 매트리스 깔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동변기는 씻어주실 때 사용하시고 나면 매번 씻는 게 훨씬 더 위생적이겠죠. 그리고 3번처럼 이렇게 너무 냄새나요 하면서 배변 중인데 환기를 해주시면 어르신이 춥습니다. 그래서 창문은요. 배변 후에 열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4번은요. 어르신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으면 균형 감각을 잃어서 넘어지실 수 있습니다. 항상 낙상에 주의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5번은 어떻게 보면 어르신을 아주 배려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배설할 때 약간 좀 음악을 틀어주시든지 TV를 틀어주시면 배설할 때 그 소리에 묻혀서 자연스럽게 편하게 배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TV 틀어주는 내용, 음악을 틀어주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죠. 44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바지를 내린 후 면덮개를 덮는다. 2번 오염 방지를 위해 상하의를 모두 벗긴다. 3번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4번 물로 회음부 주위를 닦은 후 바로 기저귀를 채운다. 5번 둔부 주변을 강한 압력으로 마사지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3번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입니다. 아기를 출산하신 어머님들이나 아기 기저귀 교환 많이 하셨던 분들은 요거 쉽게 맞히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은 요것조차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기저귀가 지금 여기 어르신이 이 기저귀를 교환하실 때 여기 옆으로 돌아 놓으시고 밑에다가 이렇게 깔고요. 안쪽이 보이게끔 깔죠. 자, 이렇게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이 이쪽으로 엉덩이 들어오고 그리고서 이제 채워드립니다. 근데 이를 보시면 어디에 일이 이렇게 묻어 있을까요? 여기죠. 자, 소변, 대변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버릴 때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야지 안쪽 면이 보이면 이거 지금 대형 사고죠. 그래서 이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차분하게 생각해 보시면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야지 아니면 내가 이거 주물르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45번 대상자가 유치도뇨관을 사용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 주머니는 하루에 한 번만 비운다. 2번 소변 주머니는 방광의 위치보다 낮게 둔다. 3번 유치도뇨관이 빠질 수 있으므로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한다. 4번 방광에 통증이 오면 즉시 유치도뇨관을 빼준다. 5번 소변 주머니에 소변이 고이지 않을 경우 하복부를 눌러준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2번 소변 주머니는 방광의 위치보다 낮게 둔다입니다. 이 내용은 쉬우면서도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이니까요.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우리 여기 어르신이 소변 주머니 유치도뇨관 가지고 계신데 방광은 어디 있나요? 여기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잘 잡아주셨네요. 어깨에 이렇게 메고 다니시면 안 되겠죠? 네. 46번 대상자의 칫솔질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많은 양의 치약을 칫솔모 위에 눌러 짠다. 2번 치약을 묻힌 칫솔을 90도 각도로 치아에 대고 닦는다. 3번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회전하면서 쓸어내린다. 4번 칫솔을 옆으로 강하게 문지른다. 5번 혈액응고 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치실을 사용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3번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회전하면서 쓸어내린다입니다. 네, 칫솔질 하실 때는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이제 각도는 한 45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잇몸에서 치아 쪽이 맞는 거죠.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인데요. 이게 1번처럼 치약을 칫솔모 위에다가 많은 양을 눌러 짜는 게 아니라 칫솔모에 스며들게끔 해주셔야 되고 각도는 45도고 또 옆으로 문지르시면 안 되겠죠. 위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해주시면 되고 5번 같은 경우는 혈액응고 장애가 있는 대상자입니다. 그럼 치실 사용을 금해야 되겠죠. 47번 대상자의 머리카락이 엉켰을 경우 올바른 손질 방법은 1번 세게 잡아당겨 빗질한다. 2번 찬빗으로 빗어 머리카락을 펴준다. 3번 머리카락 끝에서 두피 쪽으로 올려 빗는다. 4번 가족의 동의를 얻어 엉킨 머리카락을 자른다. 5번 물을 적신 후 큰 빗으로 빗긴다. 정답 골라볼까요? 5번 물을 적신 후 큰 빗으로 빗긴다입니다. 물을 적신 후에 큰 빗으로 빗겨주시면 이제 엉킨 머리카락이 잘 풀어집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이제 이 머리 손질이나 안경 닦아드리고 이렇게 다 이제 어르신 개인 위생을 해드린 다음에는 거울을 보여드리는 게 좋습니다. 자, 1번처럼 세게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어르신 머리카락 다 빠지죠. 찬빗 난리 났습니다. 찬빗도 역시 안 되는 거고요. 3번이 더 이제 가관입니다. 머리카락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어주시면은 지금 머리 다 엉망되죠.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카락을 자르는 경우는 반드시 이 어르신, 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48번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실내 온도를 30에서 40도씨로 맞춘다. 2번 심장에서 가까운 곳부터 닦는다. 3번 욕조물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담근다. 4번 욕조 턱 높이와 욕조 의자 높이를 같게 맞춘다. 5번 통목욕은 힘들므로 전적으로 도와준다. 정답은요. 4번 욕조 턱 높이와
욕조 의자 높이를 같게 맞춘다. 네, 이게 맞는 거죠. 이렇게 해야 낙상 우려를 줄여주는 거고요. 자, 실내 온도는요, 어르신이 좀 따뜻하게 느끼실 정도면 괜찮습니다. 개인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40도는 엄청납니다. 너무 높아요. 적정 온도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처럼 이렇게 닦을 때요, 심장에서 가까운 곳부터 닦으면 심장이 놀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 곳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자, 그리고 욕조에 또 담그는 시간이 있는데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담그면 어르신들 다 실신합니다. 그래서 5분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목욕은 힘들긴 합니다만 우리가 도울 때는 전적으로 라는 말이 나오면 땡 하시면 됩니다. 그럼요. 필요한 부분만 돕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어르신이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는 꼭 필요한 부분만 돕는다. 이런 내용이 가장 좋은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네요. 49번 수액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단추 있는 옷을 벗길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오른쪽 팔 수액 주머니 왼쪽 팔, 2번 오른쪽 팔 왼쪽 팔 수액 주머니, 3번 왼쪽 팔 수액 주머니 오른쪽 팔, 4번 수액 주머니 오른쪽 팔 왼쪽 팔, 5번 수액 주머니 왼쪽 팔 오른쪽 팔. 정답 골라볼까요? 1번 오른쪽 팔 수액 주머니 왼쪽 팔입니다. 자, 이 문제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고요.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차분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수액이 있는, 즉 주사를 맞고 있는 분인데 왼쪽이 편마비입니다. 자, 내용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어르신 지금 누워 계시고 왼쪽이 편마비예요. 왼쪽 편마비 있는 쪽은 이쪽이니까 체크하고, 자, 마비 있는 쪽은 주사를 못 맞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지금 링거를 맞고 있네요. 주사를 오른쪽에 맞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추 있는 옷을 벗을 때, 입을 때와 벗을 때 순서를 좀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입을 때는 어느 쪽이 먼저예요? 입을 때는 마비된 쪽 먼저. 자, 벗을 때는요, 건강한 쪽 먼저. 그래서 입마 벗건. 입을 때는 마비된 쪽, 벗을 때는 건강한 쪽.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지금 수액을 맞고 있으니까 벗을 때는 어느 쪽이 건강한 쪽입니까? 오른손이 건강한 손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이 먼저 나가야 되겠어요. 오른손, 지금 팔을 뺐죠. 제일 먼저 벗을 때는 어느 쪽이 먼저예요? 건강한 쪽. 그러면 어느 팔이 나가야 될까요? 오른쪽 팔이 나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오른쪽 팔 나갔어요. 그런데 수액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수액이 빠져야 나머지 왼쪽 편마비 있는 쪽을 벗을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오른쪽 팔 나가고 그리고 수액이 가야 되겠어요. 네, 수액 주머니 빠지고 그리고 요 뒤로 이제 옷을 돌려야 되겠죠. 돌려서 마지막 여기 불편한 쪽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요 그림을 그대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 오른쪽 팔 수액 주머니 왼쪽 팔입니다. 50번 그림과 같이 대상자가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는 이유는 1번 침대 위에서 이동이나 보행 시 신체 안정에 도움이 된다. 2번 장시간 와상 상태 시 욕창을 예방한다. 3번 어지러움,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을 완화시킨다. 4번 폐 기능을 강화하여 호흡에 도움을 준다. 5번 관절의 굳어짐을 예방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1번 침대 위에서 이동이나 보행 시 신체 안정에 도움이 된다입니다. 자, 다른 내용을 보면은 욕창도 예방할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폐 기능도 강화하는 것 같기도 하고 관절의 굳어짐도 예방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엉덩이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내용은요. 이분이 지금 침상에서 이동을 할 때 이 활동을, 이 운동을 자꾸 해주시면 침상에서 밑에다가 간이변기를 댄다든지 아니면은 좌측으로 움직인다든지 우측으로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이동할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 이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하고 가장 잘 맞는 내용이 1번이라서 그래서 정답이 1번인 겁니다. 51번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있는 경우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2, 3, 4, 5. 정답 골라볼까요? 3번입니다.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 혼자서 해도 되고요.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할 때 어르신 하면서 여기 침상 머리 쪽 잡으세요. 저는 어르신을 이렇게 대퇴부 쪽 아래를 잡고 여기 위쪽은 침상면을 잡고서요. 어르신 하나 둘 셋 하면 올라갈게요 하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네요. 52번 편마비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눕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엉덩이, 어깨, 얼굴의 순서대로 돌려눕힌다. 2번 요양보호사는 돌려눕히려는 반대쪽에 선다. 3번 대상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돌린다. 4번 돌려눕히는 양쪽에서 팔과 무릎을 잡고 돌려눕힌다. 5번 돌려눕히는 양쪽에서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돌려눕힌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5번 돌려눕히는 양쪽에서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돌려눕힌다입니다. 자, 우리 어르신 편마비 있는데 옆으로 돌려눕힐 때는 돌려눕히고자 하는 방향에 섭니다. 그리고 우리 대상자의 시선은 먼저 얼굴이 먼저 가는 거죠. 제일 먼저 얼굴, 그 다음 어깨, 엉덩이 이렇게 순서로 돌아눕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돌아눕기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이렇게 돌아눕고 나면은 이 대상자의 얼굴, 어깨, 엉덩이 순으로 돌아눕히게 되고 돌아눕다 보면은 이제 엉덩이하고 무릎 관절은 이렇게 굽혀지게 되는 게 이제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마비된 대상자라도 이러한 자세를 취해 안정되고 편하신데요. 우리가 어르신을 이렇게 내 쪽으로 돌려눕힐 때는 내가 돌려눕히고자 하는 방향에 서고, 그리고 잡는 위치는 지금 여기에서 어깨 하고요. 그 다음 엉덩이 쪽 이렇게 잡고서 내 쪽으로 돌려눕히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고요. 53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일으켜 세울 때 요양보호사의 돕기 자세로 옳은 것은 1, 2, 3, 4, 5. 정답 골라볼까요? 1번입니다. 자, 오른쪽 편마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으켜 세울 때는 반드시 우리가 마비 있는 쪽 다리를 지지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중심인 허리를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그 그림을 한번 찾아볼까요? 오른쪽 편마비니까 우리 대상자는 지금 정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오른쪽이죠. 그래서 오른쪽 다리를 잘 지지해 주신 거 여기 있고, 그리고 일으켜 세울 때 뒤에 허리를 잘 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양쪽 다리도 잘 이렇게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약간 벌려 주셨고. 자, 2번은 왜 틀렸나요? 여기가 지금 건강한 다리죠. 그래서 틀렸고. 3번은요. 옆에서 일으켜 세울 때는 반드시 이 마비된 쪽 다리 발 뒤쪽으로 내 다리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이렇게 팔 잡아당기시면 안 되죠. 요 팔로는 대퇴를 잡으셔야 되고, 반대쪽 팔로는 이 허리를 지지해 주셔야 되고요. 자, 4번도 역시 지지해 주시는 거, 이쪽, 오른쪽 지지해 준 거 아닙니다. 잘못해 주셨죠.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요 다리로 뒤쪽 다리를 발이 꺾이지 않도록 지지를 해 주셔야 되고, 요 손으로는 대퇴부, 그리고 여기 반대 손으로 허리를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럼 5번은 왜 틀렸나요? 여기 지금 건강한 쪽이잖아요. 그래서 틀렸네요. 네, 좀 그림이 어렵긴 한데요. 잘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54번 대상자의 아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자세로 옳은 것은 등의 근육 긴장으로 통증 발생, 등, 어깨, 엉덩이 욕창 발생. 1번 엎드린 자세, 2번 서 있는 자세, 3번 앉은 자세, 4번 바로 누운 자세, 5번 옆으로 누운 자세. 정답 골라볼까요? 1번 엎드린 자세입니다. 등 근육이 긴장을 했대요. 그래서 아프고, 또 등 쪽이랑 등이랑 어깨, 엉덩이 욕창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체위를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이 바닥 쪽으로 아픈 쪽이 닿지 않도록 하려면 엎드린 자세가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이런 체위를 복이라고 하는데요. 등 쪽이 긴장했고 통증 있고 엉덩이까지 아프니까 엎드려 계시면 훨씬 더 이 긴장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네요. 55번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 시 올바른 방법은 1번 휠체어를 자동차 문 정면으로 놓는다. 2번 엉덩이부터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 3번 마비 측 다리부터 자동차 안으로 올려놓는다. 4번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건강한 무릎을 지지해준다. 5번 요양보호사가 동승하는 경우 대상자의 뒤에 앉는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2번 엉덩이부터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입니다. 지금 편마비 대상자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갈 건데 이때는 이제 휠체어를 측면에다가 혹은 비스듬히 세우시고요. 그리고 잠금장치 잠그시고 발받침대 올린 다음에 대상자의 엉덩이가 시트에 먼저 앉히면 그 다음에 하나씩 차례대로 넣으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건강한 쪽 팔로 자동차 손잡이를 잡으시면 좀 들어가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한쪽 한쪽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엉덩이 기억할게요. 56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내려갈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오른발 지팡이 왼발, 2번 오른발 왼발 지팡이, 3번 지팡이 오른발 왼발, 4번 지팡이 왼발 오른발, 5번 왼발 지팡이 오른발.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3번 지팡이 오른발 왼발입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포기하지 마세요.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이니까 자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오른쪽 편마비입니다. 지팡이 나오면 포기하지 마시고 자,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를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올라갈 때는 지팡이가 먼저 가고 건강한 쪽이 가고 불편한 쪽을 끌어당기면 되고요. 내려갈 때 하고 평지는 같습니다. 자, 무조건 지팡이가 먼저. 그 다음 내려갈 때와 평지는 마비된 쪽 가고 그 다음에 건강한 쪽이 가게 됩니다. 막상 시험 보실 때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올라갈 때는 지검마. 그래서 오 지검마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오 올라갈 때 오 지검마 시작 오 지검마. 시험지에 요 글씨가 조그맣게 써 있더라고요. 우리 교육 받으신 분들은 요거 이렇게 써놓으시면 안 잊어버립니다. 지금은 내려가는 거니까 내려갈 때 하고 평지는 지팡이가 먼저 가는 거죠. 그러면 일단 지팡이가 나왔는데 앞에 이렇게 발이 나왔네요. 그럼 땡 하시면 됩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니까 얼마나 고르기가 쉽습니까? 자, 내려갈 때 평지니까 지팡이 나갔고 마비된 쪽 내려갈 거예요. 마비된 쪽이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이요. 그래서 오른쪽 내려가고 그 다음 건강한 다리 가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57번 흡입 물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카테터는 하루에 한 번 교환한다. 2번 한 번 사용한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바로 씻는다. 3번 사용한 물품은 깨끗이 씻은 후 햇볕에 말린다. 4번 소독한 컵은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다. 5번 카테터가 잠길 정도의 물을 붓고 15분 이상 끓인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5번 카테터가 잠길 정도의 물을 붓고 15분 이상 끓인다입니다. 흡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르신의 기관지 내에 분비물이 많아져서요. 이거를 본인이 스스로 내보내질 못하는 경우에 인위적으로 기계를 사용해서 이러한 이제 분비물들을 쫙 빨아당겨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걸로 당겨주느냐? 흡인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의료인이 행하게 되고요. 흡인기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데요. 이 흡인기 여기 이렇게 통이 있고요. 호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호수하고 여기하고 연결이 돼서 이 카테터를 사용해서 쭉 빨아당기게 되는데요. 이 흡인 물품은 소독하실 때 이렇게 냄비에다가 잠길 정도의 물을 붓고서 그리고서 15분 이상 끓여주시면 되고 이 카테터 관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많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시험에 내게 되면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테터는 이제 교환하실 때 사용하시고 나면 매번 소독해서 쓰시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교환하시지 않고요. 매번 교환한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한 번 사용한 카테터 같은 경우는 물에 담궜다가 씻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씻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3번처럼 사용한 물품은 깨끗이 씻은 거 잘 해주셨죠. 근데 햇볕이 아니고요. 그늘에다 말려주셔야 돼요. 고무 제품 같은 경우는 햇볕에다 말리지 않고요. 그늘에다가 말려주셔야 됩니다. 자, 4번처럼 이렇게 소독한 컵은요. 마른 수건으로 닦지 않고요. 이 열기가 있죠. 여기 이제 만약에 컵을 우리가 소독을 했어요. 다 이제 소독이 끝나면 여기 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뚜껑을 약간 덮은 채로 이 물을 따라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이 컵이랑 소독된 이 용품들은 뜨겁죠. 그래서 이 열기로 물기가 건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8번 대상자 옷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삶을 때 뚜껑을 덮고 삶는다. 2번 피 묻은 옷은 뜨거운 물로 세탁한다. 3번 커피 얼룩이 묻은 스웨터는 삶아서 빤다. 4번 기름 얼룩은 벤젠으로 제거한다. 5번 옷이 푹 잠기도록 비눗물을 넣어서 삶는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1번 삶을 때 뚜껑을 덮고 삶는다입니다. 옷을 세탁할 때요. 뚜껑은 덮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이렇게 2번처럼 피 묻은 옷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뜨거운 물로 세탁하면 그대로 응고가 돼서 핏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찬물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커피 얼룩이 묻은 스웨터 같은 경우는 식초와 주방 세제를 1대1로 해서 칫솔로 얼룩 부분을 문지른 다음에 그리고 충분히 헹구면 되겠죠. 탄산수에 조금 10분 정도 담가도 괜찮습니다. 기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방세제로 하시면 잘 빠집니다. 그래서 기름 얼룩은 주방세제로 제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비눗물을 넣어서 삶을 때는요. 한 2분의 1 정도 세탁물이 잠길 정도로 넣고서 삶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푹 잠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59번 다음 대화 중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대화로 옳은 것은 대상자 전에 요양보호사는 일 그만두었어요. 그분이 일을 참 잘했었는데. 요양보호사 1번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2번 전에 분이 참 잘하셨나 봐요. 저도 열심히 할게요. 3번 제가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분 소개시켜 드릴까요? 4번 그렇게 말씀하시니 기분이 안 좋네요. 서로 적응하면 나아질 거예요. 5번 일 그만둔 사람을 왜 찾으세요? 섭섭하네요.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2번 전에 분이 참 잘하셨나 봐요. 저도 열심히 할게요. 이게 정답이에요. 여기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 공감적 대화입니다. 어르신이 지금 느끼는 것을 우리도 같이 공감을 해야 되니까 반드시 여기에는 어르신이 하신 내용이 나도 그 내용을 포함시켜서 같이 느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 그 전분이 일을 참 잘하셨나 봐요. 저도 열심히 할게요. 이게 정답이죠. 60번 대상자에게 좋은 말벗이 되기 위한 요양보호사의 태도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와 의존관계를 형성한다. 2번 대상자의 기분이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인다. 3번 친해지면 가끔 반말을 한다. 4번 대상자의 삶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한다. 5번 대상자에 대한 좋고 싫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2번 대상자의 기분이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인다입니다. 좋은 말벗이 되기 위해서는 어르신이 어떤 기분 상태인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잘 주의 기울여서 봐주시면 어르신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요. 그리고 좋은 말벗이 될 수가 있겠네요. 61번 노인성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조명이 어두운 실내에서 대화한다. 2번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다. 3번 대상자의 등 뒤에서 큰 소리로 말한다. 4번 보청기의 전원 스위치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5번 의사소통을 위한 정보 제공 시간을 짧게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4번 보청기의 전원 스위치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입니다. 지금 노인성 난청이 있어서 의사소통 하실 때 잘 안 들리시는 경우에는 보청기 착용을 하시죠. 그럴 때는 전원 스위치가 작동하는지 반드시 보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같이 이렇게 그림 보시면 사진에 여기 지금 보청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소리가 이제 입력 단자와 출력 단자가 있겠죠. 들어가는 소리는 커야 될까요? 맞습니다. 나오는 소리는요? 그렇게 안 커도 되잖아요. 출력 단자는 작게, 입력 단자는 크게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조명이 어두운 데서 대화하시면 들리지도 않는데 보이지도 않겠네요. 그래서 안 되고, 그럼 어디에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요? 밝은 곳입니다. 자, 그리고 어르신과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다가 아니고요. 어르신 이렇게 살짝, 왜냐하면 들리시지 않기 때문에 어르신 해도 못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약간 손 잠깐 잡아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눈짓이나 아니면 어깨를 살짝 두드려 준다든지 가볍게 그렇게 접촉한 후에 대화를 시도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은 대상자의 등 뒤에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잘 못 들으세요. 그래서 항상 대화할 때는 앞에서 시선을 맞추면서 정면에서 이야기한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처럼 의사소통을 위한 정보 제공 시간은요. 충분히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귀의 구조를 잠깐 보시면 이게 시험에 좀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귀 바깥쪽에 이렇게 생겨져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귓바퀴입니다. 소리를 모아주죠. 모아서 어디로 전달하나요? 외이도를 통해서, 외이도라고 하는 것은 바깥쪽 귀의 길입니다. 외이도를 통해서 모아진 소리가 이렇게 타고 들어갑니다. 그럼 중간귀라고 하는 중이, 여기 중간에 있는 귀는 바로 이제 고막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고막에 진동을 주면 여기 이소골이라고 하는 뼈가 있어서요. 이 뼈가 달팽이관이라고 하는 곳에 신호를 줍니다. 그럼 여기서 소리를 쭉 이렇게 소리를 전달받아서요. 이렇게 뒤로 뇌로 이렇게 가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듣는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귀에서는 하나 더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이 윗부분에 전정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전정기관은 이렇게 뒤쪽으로 전달되는데 어디로 가느냐? 소뇌 쪽으로 전달이 됩니다. 후두부 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 뇌졸중이 오거나 손상이 있었을 때는 평형 감각을 상실하게 되는 운동 실조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이 여기 귀하고도 연결이 돼서 손에까지 이렇게 영향이 미쳐지는 겁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난청 있으신 분들은 보청기 착용을 하는데 전원 스위치 잘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62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한다. 손짓, 몸짓을 이용한다.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1번 시각장애 대상자, 2번 언어장애 대상자, 3번 판단력 장애 대상자, 4번 주의력 결핍장애 대상자, 5번 진압력 장애 대상자.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3번 판단력 장애 대상자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요. 3번 판단력 장애 대상자입니다. 지금 이 판단력 장애 있으신 분들은 이해를 못하고 판단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보다는 쉬운 그리고 짧은 문장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63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음식을 원할 때마다 제공한다. 2번 색깔 있는 유리 그릇에 담아 제공한다. 3번 소금이나 간장은 식탁 위에 놓아둔다. 4번 음식의 온도를 식사 전에 미리 확인한다. 5번 여러 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내어놓는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4번 음식의 온도를 식사 전에 미리 확인한다입니다. 네, 치매 대상자가 음식이 너무 뜨거운데 식탐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냥 바로 그냥 원샷을 하세요. 그러면 바로 화상을 입으시는 거거든요. 네, 너무 차거나 너무 뜨겁지 않도록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거 우리가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64번 식욕부진으로 영양결핍이 우려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먹고 싶어 할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식전에 탄산음료를 제공한다. 3번 스프, 두유 등의 간식을 제공한다. 4번 한꺼번에 많은 양의 음식을 제공한다. 5번 젓갈 등 염장식품을 자주 제공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3번 스프, 두유 등의 간식을 제공한다입니다. 지금 입맛이 없으시기 때문에 식사량이 충분치가 않아요. 그러면 보충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프나 두유 이런 것 등 좋아하는 간식을 중간중간에 제공해 주시면 영양결핍이 일어나지 않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65번 초기 치매 대상자의 배설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벨트와 단추가 있는 바지를 입힌다. 2번 활동이 많은 낮 시간에는 기저귀를 채운다. 3번 식사 전후에는 매번 변기에 앉혀 변을 보게 한다. 4번 취침 전에는 반드시 화장실에 다녀오도록 한다. 5번 안전을 위해 야간에는 이동식 변기를 사용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5번 안전을 위해 야간에는 이동식 변기를 사용한다입니다. 네, 초기 치매 대상자 같은 경우에 화장실 가시다가 낙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화장실 잘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자주 움직이시면 낙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5번처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6번 치매 대상자가 실금하여 옷이 젖은 것을 발견했을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1번 즉시 기저귀를 채운다. 2번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히고 안정시킨다. 3번 하루 동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4번 실금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5번 당황하지 않게 그대로 둔다. 정답 골라볼까요? 2번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히고 안정시킨다입니다. 네, 이거는 너무 쉬운 문제예요. 그죠? 이런 문제만 나왔으면 좋겠네요. 실금했다 그러면 실수했어요. 뭐를요? 소변 보는 것을 실수했어요. 그래서 옷이 젖었네요. 그러면 옷 갈아입히고 안정시켜 주시면 되겠죠? 더 좋은 거는 이제 좀 닦아주시면 더 좋겠어요.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67번 치매 대상자의 옷 입기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옷 입기를 거부하면 입히지 않는다. 2번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직접 입혀준다. 3번 색상이 화려하고 장식이 달린 옷을 제공한다. 4번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혼자 입게 둔다. 5번 순서대로 입지 못하는 경우 속옷부터 순서대로 놓아준다. 정답은요? 네, 5번이죠. 순서대로 입지 못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속옷부터 순서대로 놓아주셔야죠. 이걸 틀리신 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겉옷부터 놔뒀다 그러면 겉옷 입고 맨 마지막에 팬티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정답이 5번이죠. 68번 주간보호시설에 있는 치매 대상자가 집에 언제 갈 수 있는지 반복 질문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그만 물어보라고 한다. 2번 집에 갈 때쯤 알려준다고 한다. 3번 집에 아무도 없다고 반복하여 대답한다. 4번 관심을 얻기 위한 행동이니 대답하지 않는다. 5번 좋아하는 행동을 함께 하면서 주의를 환기한다. 정답은요? 5번이네요. 네, 좋아하는 행동을 하면서 함께 주의를 환기한다입니다. 이 주의를 환기한다는 말은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이 소리거든요. 반복 질문할 때 이걸 그대로 어르신이 나 언제 집에 갈 수 있어요? 나 언제 집에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계속 물어볼 때 5시에 갈 수 있어요. 5시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 좋아하는 행동, 즉 노래를 부른다든지 퍼즐 맞춘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네요. 69번 치매 대상자가 밥을 먹은 직후 배가 고프다며 밥을 또 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어르신 방금 드셨잖아요.
2번 어르신 많이 먹으면 살쪄요. 3번 자꾸 드시면 소화 안 되고 탈나요. 4번 어르신 배 좀 만져보세요. 볼록하잖아요. 5번 식사가 부족하셨어요. 준비할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5번 식사가 부족하셨어요. 준비할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입니다. 지금 밥을 또 달라고 하시는데 드신 걸 잊어버리신 거죠. 지금 방금 드셨는데 이런 현상들이 치매 있으신 분들이 단기 기억 장애가 일어나면서 최근 것을 기억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고요. 이럴 때는 식사 부족하셨어요? 이제 공감의 대화를 하시네요. 네. 지금 준비할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면은 알았어 이러신다고요. 네, 그래서 정답 5번이죠. 70번 치매 대상자가 선물로 받은 지갑을 다른 사람이 훔쳐갔다고 의심하며 화를 낼 때 대처 방법은 1번 함께 지갑을 찾아본다. 2번 방에 다녀간 사람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3번 의심되는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 4번 지갑이 없어진 것이 사실인지 물어본다. 5번 다시 생각해보라고 설득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1번 함께 지갑을 찾아본다입니다.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의심망상이죠. 네, 잘못된 믿음인데요. 이거 누가 가져가지 않았는데 가져갔다라고 의심하는 거죠. 어르신을 의심하는 거를 우리가 방에 다녀간 사람도 없는데 누가 이걸 훔쳐갔겠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의심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자, 지갑이 없어진 것이 사실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나 아니면 뭐 설득하는 거나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은 어르신이 누군가가 지갑을 가져간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 지갑을 잃어버리셨나 봐요. 함께 찾아볼까요? 이게 제일 요 상황에서는 적당한 대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르신 지갑 함께 찾아볼까요? 그리고 동일한 물건을 가지고서 이거 누가 자꾸 훔쳐갔다고 예를 들어 가방이라든지 안경이라든지 이렇게 자주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거와 동일한 물품을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죠. 71번 치매 대상자가 흥분하여 요양보호사에게 고함치며 난폭한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번 팔을 잡아 단호하게 억제시킨다. 2번 행동이 멈출 때까지 자리를 피한다. 3번 왜 그러는지 이유를 물어본다. 4번 자극을 주지 말고 조용한 곳에서 쉬게 한다. 5번 하지 말라고 큰 소리로 타이른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4번 자극을 주지 말고 조용한 곳에서 쉬게 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이런 난폭한 행동은 치매 초기 때 나타나고요. 에너지가 소진이 되면 이 행동은 없어지게 되죠. 그럴 때는 자극을 주지 말고요. 이렇게 좀 쉬게 해주시면은 이런 난폭한 행동은 에너지가 다 소모가 되면 이렇게 평온을 찾습니다. 평화가 찾아와요. 자, 그래서 평화가 찾아왔는데 아까 왜 그랬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어르신 아까 왜 그랬어요?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면은 또 난폭해집니다. 그래서 자극을 준다든지 억제를 시킨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좋은 내용이 아니고 어르신에게 이런 행동이 나타났을 때는 자극을 주지 말고 조용히 쉬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72번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불안해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조용히 혼자 있도록 배려한다. 2번 조명을 어둡게 하여 안정시킨다. 3번 말벗을 해주며 함께 있는다. 4번 낮 시간에 충분히 쉬도록 한다. 5번 해보지 않은 일자리를 제공한다. 정답은요. 3번 말벗을 해주며 함께 있는다입니다. 해질녘만 되면 이렇게 불안해하고 이상 행동들이 나타나는 그런 것이 이제 석양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반드시 함께 있어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1번처럼 혼자 두시면 안 되고요. 2번처럼 어둡게 하면 더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좀 밝게 해주셔야 되고요. 낮 동안에 충분히 쉬는 게 아니라 활동을 하시도록 하는 게 좋고요. 5번 같은 경우는 해보지 않은 일자리, 이게 낯설고 새로운
이런 것에 대한 적응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단순한 일거리라든지 소일거리 이런 것은 괜찮습니다만 처음 해보는 거라든지 복잡한 일이라든지 이런 건 안 좋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겠네요. 73번 치매 대상자가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다른 방에 격리한다. 2번 벗기 어려운 옷을 입힌다. 3번 가족에게 알린다. 4번 당황하지 않고 옷을 입힌다. 5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으면 안 된다고 설득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4번 당황하지 않고 옷을 입힌다입니다. 치매 대상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어요. 그러면 이런 옷을 벗음으로 해서 내가 어떤 성적인 이런 내용을 내가 어필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런 행동들은 어떤 의미 없이 하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가려워서 이렇게 옷을 벗을 수도 있고 그냥 치매 때문에 이렇게 이상 행동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옷을 입혀주시면 되고 또 이런 답이 안 나왔다 이런 예문이 없을 경우에는 회음부 쪽에 이상이 있는지 살펴본다 그 내용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을 때는 이렇게 사람 많은 장소에 가지 않도록 한다 이런 내용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74번 혼자서 요리를 할 수 없는 치매 대상자가 된장국을 끓이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끓일까요? 2번 요리가 하고 싶어도 하면 안 돼요. 3번 제가 해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4번 그럼 끓여보세요. 맛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5번 위험해서 안 돼요. 가만히 계세요. 정답은요? 1번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끓일까요? 너무 좋으네요. 네, 같이 지금 된장국 끓이고 싶네요. 정답 1번입니다. 75번 치매 말기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빠르고 명확하게 말한다. 2번 대화 시 신체 접촉을 피한다. 3번 대상자가 대답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이야기한다. 4번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한다. 5번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대화한다. 정답은요? 3번 대상자가 대답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이야기한다입니다. 치매 말기이신 분들은 특징을 한 2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무언증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무언증이라고 하는 거는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대답이 없어요. 이게 무언증이고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거는 어르신 배 아프세요? 어르신 배 아프세요? 이렇게 따라 하신다는 거죠. 똑같이. 네, 그거 2가지는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와 있는 이제 무언증과 같은 경우에 대상자가 대답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대답도 안 하는데 내가 이야기할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들을 수는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76번 다음과 같이 말하는 암 말기 환자의 임종 적응 단계는 어쩌다가 나에게 이렇게 무서운 일이 우리 아들 결혼할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1번 부정, 2번 분노, 3번 타협, 4번 우울, 5번 수용. 정답은요? 3번 타협이네요. 임종 적응 단계는 총 5개의 단계가 있고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이 순서대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임종 적응 단계는 아들 결혼할 때까지만이라고 되어 있죠. 아들이 지금 결혼 안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곧 돌아가시게 생긴 거죠. 그래서 참 조그만 희망이 있다면 아들이 결혼할 때까지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타협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많이 출제되니까 이 단계는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77번 시설 내 돌발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족에게 알린 후 응급처치한다. 2번 시설장에게 보고 후 지시를 기다린다.
3번 대상자의 증상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한다. 4번 긴급을 요하는 순으로 응급처치한다. 5번 요양보호사 혼자서 끝까지 응급처치한다. 정답은요? 4번 긴급을 요하는 순으로 응급처치한다입니다. 지금 77번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출제됐었던 내용이고요.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응급처치할 때는 급한 사람 먼저, 제일 위급한 그 환자 먼저 처치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78번 대상자가 젖은 손으로 콘센트를 만진 후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대상자를 콘센트에서 떼어낸다. 2번 사고 장소의 전원을 차단한다. 3번 대상자에게 찬물을 먹인다. 4번 젖은 손을 마른 수건으로 닦아준다. 5번 옷이 달라붙어 있으면 떼어준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2번 사고 장소의 전원을 차단한다입니다. 젖은 손으로 콘센트 만졌어요. 어이고 지금 감전되신 거네요. 아이고야. 쓰러졌는데 제일 먼저 이제 전기하고 물은 상극이잖아요. 그래서 전원을 차단한 이후에 어떠한 응급처치라든지 구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전원을 차단한다.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79번 대상자가 복도에서 넘어져 손목 골절이 의심될 때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1번 손목을 돌려본다. 2번 냉찜질을 해준다. 3번 온찜질을 해준다. 4번 파스를 붙여준다. 5번 부러진 손목뼈를 맞춰본다. 정답은요? 2번 냉찜질을 해준다 입니다. 네, 넘어졌어요. 손목이 골절된 것 같다. 이제 의심되는 거죠. 이럴 때는 지금 급성 통증이면서 갑자기 부종이 일어나는 경우는 냉찜질이고요. 자, 3번처럼 이렇게 온찜질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만성 근육통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다 보면은 어깨가 많이 이제 뭉치고 아프잖아요. 이럴 때는 온찜질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0번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호흡은 있으나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사용한다. 2번 심장 충격 실시 후 30대 1의 비율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한다. 3번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대상자에게 손을 뗀다. 4번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르기 전 인공호흡을 집중적으로 한다. 5번 전극 패드를 왼쪽 빗장뼈와 오른쪽 겨드랑이 중간선에 붙인다. 정답은요? 3번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대상자에게 손을 뗀다 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하는 방법은 시험 출제 빈도가 높고요.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을 하면 어느 단계든지 바로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요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하는 방법은 순서대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첫 번째,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했어요. 그러면 전원을 켭니다. 기계이기 때문에 전원을 켜지 않으면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켜는 게 제일 먼저.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두 개의 패드를 부착합니다. 패드를 부착할 때 위치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 1번, 두 번째가 왼쪽 겨드랑이 중간선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패드 부착 위치도 그림 자체가 그림이 그대로 시험에 나오니까 그림을 숙지해 주시고요. 자, 패드를 부착했으면 뭘 할 거예요? 네, 대상자가 지금 심장이 여기 심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심장이 콩닥콩닥 뛰나 안 뛰나 보고 싶네요. 누가 지금 체크를 해요? 여기 심장 충격기가 자동으로 여기 전기 자극을 이 부착한 패드로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만큼은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는 대상자에게서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된다 기억해 주시고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났는데 지금 제세동 필요합니다 라고 멘트가 나오면 제세동 필요합니다 라고 멘트가 나오면 자체적으로 전기를 쫙 끌어모아서 충전을 하게 됩니다. 충전하는 동안에 가슴 압박 시행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세동 버튼을 누르세요 하고서 이렇게 번개 있죠. 이 버튼을 누르세요 라고 이제 멘트가 나오면 요거 누르기 전에 반드시 여기 지금 대상자에게서 떨어지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대상자에게서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심장 리듬 분석할 때 하고 또 제세동 시행할 때는 반드시 대상자에게서 떨어져 있어야 된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이제 제세동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면 뭘 해야 되냐고요? 즉시 가슴 압박을 다시 시행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 보면은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태 확인은 이제 나중에 2분 정도 있다가 기계가 해주고요. 우리는 심장이 멈추는 시간이 10초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충격을 가했더라도 다시 즉시 가슴 압박을 시행합니다. 그렇게 30대 2의 비율, 심장 압박 대 인공호흡의 비율을 30대 2로 5번을 시행을 하게 되면 5주기거든요. 5주기를 실시를 하면 이게 이제 시간상으로 계산하면 2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재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심전도를 분석할 거니까 대상자에게서 떨어지세요 라고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과정을 알고 계시면 문제 풀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이제 3번인데요.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대상자에게서 손을 떼는 거 맞고요.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왜 틀렸나요? 지금 호흡도 없고 의식도 없어야 됩니다. 둘 다 없는 대상자에게 시행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자동 심장 충격기고요. 자, 그리고 2번은요. 심장 충격 실시 후 가슴 압박, 인공호흡 반복하는 거 맞는데 비율이 틀렸죠? 30대 2네요. 가슴 압박은 30번 시행하고 인공호흡은 2번 합니다. 자, 4번은 왜 틀렸을까요? 심장 충격 버튼 누르기 전에 인공호흡을 하나요? 아닙니다. 가슴 압박. 그래서 심장 압박, 가슴 압박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5번은요. 전극 패드의 위치가 틀렸네요. 왼쪽 빗장뼈 아니고요. 오른쪽 빗장뼈. 그리고 왼쪽 겨드랑이 중간 지점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문제 푸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요양보호사 국가고시 대비해서요. 공부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더 열심히 하셔서 모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린 요양보호사 교육원 장혜연 강사였습니다.